수령만 따라가면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산다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주민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뒤에 가서는 자 개새끼도 저렇게 욕먹는 건 없을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북한 국방과학원 출판사 정책담당 기자 17년 경력입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에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김책의 혁명화 추방 나갔다가 탈북했어요. 그래서 1999년 1월 16일 자유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아, 독일. 그대는 어디서? 저는 일본에서 온 사키라고 합니다. 일본 분이세요?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독일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알아요? 북한은 알죠. 꼽질만 아는 느낌이에요. 좀 자세한 정보는 아예 몰라요. 북한에서는 왜 김정은 찬양하는 건지, 김정은이 왜 찬양하는지 북한 주민들도 몰라요. 김일성은 제 나라 땅도 아니고 만주벌판에서라도 반일을 했다고 해서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 그 신격 존경심 그거 없고 세순마차에 탔어요. 2대 다 말아먹었어요. 북한 주민들을 못 살게 굽고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정상적인 주민 생활을 다 파괴한 놈이 김정일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부터 봐야지 위험하구나를 알게 돼요. 주체 사상은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러면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도 그 당사자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사람에게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전파돼서 어떻게 체제로 나가고 어떤 혁명 위협을 이루는가 이 사회적 현상 준비하는 과정을 사회 역사 원리라 그래요.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개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집단을 이루면 인민대중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니까. 이게 역사의 주체이고 역사를 주동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낱개로 방치하면 안 된대요. 사람이 뭉쳐서 어떤 인류 이상사의 공산주의로 가자면 조직화해야 된대요. 청년은 청년동맹, 여성은 여성동맹, 그 다음에 당원은 당원동맹, 군인은 군인, 정치적 행정적으로 무리를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뭉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직화만 하고 의식을 틔워주지 않으면 목숨 바쳐 투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대중을 묶고 세우고 계속 사상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의 그 다음 단계예요. 주체의 사상론이고 조직론이에요. 주민을 묶고 세우고 사상 세뇌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사람이나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무리가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공산당 이게 그 무리예요. 인민대중이 선진 분자들로 조직된 골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골간만 있으면 안 된대요. 이 골간도 누가 리드해야 된대요. 이 골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뇌수로 있어야 된다. 그 뇌수가 북한에는 김일성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은 조선혁명의 뇌수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김일성 족속은 주체 사상을 해외에 전파할 때 수령론을 쫙 빼놔요.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개인 독재 사상이라는 걸 딱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일본에도 주체 사상 연구소가 있다 하대요. 저 사실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도 같은 거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거를 금지한다는 거를 저 들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주체 사상의 확립 역사 간단하게 말합시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나온 게 60년대예요. 소련, 중국이 이념 대립할 때 소련이 세운 체제고 6.25 때 중공이 나와서 세워준 체제가 두 대국이 물어본 거예요. 일성아,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체제를 우리가 세워줬지? 아니다, 6.25 때 다 먹힌 거 우리가 나와서 너 강제졌다. 이제는
중국을 위해서 중국 편에 서겠는가, 중국을 까기 위해서 소련의 편에 서겠는가, 이 물음 앞에 딱 선 거예요. 김일성이가. 서구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다 소련 편에 섰어요. 중국 가만히 있다 보니까 베트남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련 편에 서자니까 중국이 무섭고, 중국 편에 서자니까 소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로서 우리 분수에 맞게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에 나온 게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유라는 4대 노선이 나와요. 이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주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도 주체 사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황장엽이라는 철학쟁이가 있었어요. 후에 대한민국에 정치망명 하셨어요. 이분한테 소련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국 이론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 노선에 관한 어떤 당신 사상을 준비하라 해서 나온 게 주체 사상입니다. 나는 주체 사상이란 말을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없었어요. 내가 1972년 4월 달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주체 사상이란 말이 없었는데 일본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974년인가 73년에 북한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주체 사상에 대하여 만장같이 일면 기사로 나갔어요. 그때까지 오픈이 되지 않았던데 그때부터 고 황장엽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막스주의를 능가하는 철학 사상을 내놓고 싶었대요. 당신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가져가니까 김일성이가 보더니 소련 동지들, 중국 동지들 이거 내가 내놨다면 누가 믿겠나?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가자고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 소식을 듣고 황 선생님 그걸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가져가니까 쭉 보다니까 개인 신격과 세습에서는 이걸 능가하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황 선생이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연구하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봉된 게 바로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일성이 주체 사상 관련 답변인 거예요. 그때부터 주체 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72년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떻게 74년도부터 생뚱맞게 주체 사상으로 교재가 다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정리가 안 되다니까 교과서도 없어요. 내일 강의 안 나면 오늘 프린트 찍어서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서 듣는 거예요. 북한도 그때 정리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나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나간 게 주체 사상인데 북한의 엘리트 기득권은요. 밤 12시에 주체에 자는 걸 두드려 깨어서도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대보라 하면 쭉 말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내려갈수록 평민은 모르지만은 기득권 거기에 딱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는 기득권에 진입을 못해요. 그렇게 강제로 세뇌시켰어요. 북한 주민들은 60년대까지 사람들 내놓고는 마르크스 주의도 똑똑히 몰라요. 그 다음부터 70년대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90년대에 들어서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수령만 따라가면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산다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올라앉아서 공산세습 후계자 발판을 세우면서 전국의 모든 재원을 텅 털어서 수령 우상화에 돌리고 두 번째는 전쟁 준비에 돌리고 핵 개발이요, 미사일 개발이요. 이게 세계의 나라 자랑하는데 써버리고 돈도 안 나오는 거 깨끗이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 역량이 영에 가깝게 떨어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세부 가입은 안 했지만 중국과 소련 덕에 전략 자원을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90년대, 80년대 공산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딱 끄는 거예요. 무상이건 유상이건. 왜 끄는지 알아요? 정세가 안정돼야 중국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에. 대륙국가로서 너무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끊고 러시아는 벌써 70년대 중후반부터 너희는 어차피 동양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어차피 중국 손 들어줄 것 아니야. 버려버린 거예요. 무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지원이 끊기고 그렇게 되다 나니까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체 사상은 정말 위대한데 우리가 이걸 아직까지 못하는 거는
적대 세력,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우리가 너무 오리지널, 명백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절에 봉쇄 압살하자고 70년대 중반부터 책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둘째, 소련 수종주의자들,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판 수종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져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더 그들의 리상까지 대표해서 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것. 또 핑계도 요상하게 돼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들어가니까 누구도 주체사상 입에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출생해서 90년대 북한에서 공부한 아들은 주체사상도 몰라요. 그럼 제가 들었을 때 지금 신격화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신격화는 말 자체가 우상이에요. 김일성 때는 항의를 했고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팀전을 할 때예요. 벗도 많았어요. 어쨌든 공산진영이다 나니까. 그리고 김일성 자체가 항일 그 지도자가 됐다니까 제 말로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은 좀 있었어요. 북한 주민 사이에. 그래서 쭉 김일성이 북한 주민 사이에 존경심을 대구로 보면 아들 새끼한테 세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 애한테. 김정일 대화서는 애비가 위대했으니 아들은 응당히 위대하겠지. 북한 주민들 또 봉건에서 곧장 넘어가다 나니까 세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관념적으로. 김일성이 100이 존경심을 받았다면 김정일은 50을 받았어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그대로 이해하겠는데 굽사했어요. 김정일이가.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국 한 해, 중국 2번, 러시아 가서 푸틴까지 만나봤고 과로로 직사했어요. 김정일 은희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관성이 특히 70년대에 출생해서 80년대에 출생해서 자란 모든 세대가 세습에는 어떤 정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래 김씨가 올라앉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반기들 변명거리도 북한 주민들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의식 수준이. 그러다 나니까 뒷가닥 올라앉았는데 오늘 김정은이는 그저 하레비 애비가 만들어놓은 신격화 우상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김일성 때는 모든 언론의 선동 구호들이 저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다 그 공산주의 사회, 노동개혁화, 혁명화, 뭐 이 밥에 고기국 이걸로 매닥질했지만은 김일성이는 인민의 어버이, 태양의 미소 이런 이미지라도 있은 거예요. 적어도 인민을 안 건드렸어요. 김정일이는 올라앉으니까 나는 수령의 위협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있고 파워있고 준비된 세습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올라와서 전투 노름밖에 벌린 게 없어요. 전격전, 돌격전, 속도전. 그래서 북한의 모든 전체민을 향한 구호가 뭐예요? 전체민이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 전체민이 인민군, 북한 주민 관계없이 수령을 옹호하는 성시의 방패, 총포탄, 자폭용사가 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한 해에 한 번씩 연내 행사로 군사훈련 나가요. 모든 체육 종목의 1순위가 군사 종목이에요. 군사 체육 종목이에요. 군국주의 전형이에요. 식량 배급이 절대 안 났어요. 이젠 이래도 로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그러졌어요. 오늘 김정은이는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구나 모든 주민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뒤에 가서는 자 개새끼도 저렇게 욕먹는 건 없을 거요. 다 욕해요. 북한 주민들은 또 불의가 사나워요. 욕해도 욕하다 걸리면 이게 직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하나? 조카 새끼가 말이야, 손자 새끼가 말이야. 그러나 알 사람들은 저게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저건 정의를 염두에 뒀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언어예요. 독일에서 라디오 방송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 기자. 네, 벽 무너졌잖아요. 그럼 북한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동독 서독의 통일은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동독을 정리할 때 내등분을 했어요. 주변에 대국이 소련밖에 없어요. 러시아밖에. 그래서 동독은 기사 하나로도 베를린 장벽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말하자면 지정학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북한 그게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숨이 앞뒤로 다 막혀있는 게 북한 지대예요. 내려오면 군사 분계선이요. 유엔군이 지키고 있어. 이거는 아예. 오 가면 중국 좀 덩치가 커요. 소련
좀 정심이 깊어요. 이건 뛰지도 못해. 뛰려면 가다가 죽어야 돼요. 비민주화 국가들이에요. 동독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에 너무 지겨워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때는 벌써 자유의 싹,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랄 때예요. 독일하고 동독과 소독이 의미해서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동독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공산 동독이 그렇게 무너진 게. 북쪽 주변에 캄보디아, 베트남, 부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만 있었어도 북한 저렇게 못 견뎌요.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정리되면 북한 사람들이 아마 관광 1순위가 독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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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독일과의 관계들이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과 그렇죠. 국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역사를 여기 렉시콘이요, 렉시콘. 네, 박사님이 기자 출신이요. 박사님이시네요. 나는 그런 거 파는 건 내 취미 생활이었어요. 북한에서.